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이 수많은 말을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최고인 것 같아요. 행복한 것 이상의 목표는 없다. 각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꾸 이제 강연에서 자꾸 정치적인 주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도 투덜투덜대고 이번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드디어 미학적 주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하고 있는 미학이라는 학문이 이 사회를 설명하는데 어떤 효용이 있는지 이걸 맛배기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부제를 정해봤는데 부제는 호모 에스테티쿠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간은 점점 미학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간상,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 똑똑한 인간이죠. 여기서 이제 잘 놀 줄 아는 인간, 호모 루덴스로 점차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미학을 전공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렸던 결정 중에 잘한 게 있다면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탱자탱자 놀았던 거, 제가 이제 정학 2번에 근신 1번을 받고 졸업을 했거든요. 고3 때는 그래도 공부 좀 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미학과를 선택한 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미학이라는 학문은 아무도 몰랐던 학문이고요. 미학한다 그러면 그림 좀 그리네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입니다. 군대 가서도 역시 그림을 좀 그렸죠. 부르더라고요. 훈련병 시절인데 진중권 그래서 튀어나갔죠. 예! 했더니 너 미학과 나왔다며.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림 좀 그리겠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미학은 뭐 철학의 일부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더니 뭐 그냥 대충 못 그린다는 뜻으로는 알아들은 것 같아야 돼요. 알았어, 이 새끼야,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이제 다시 왔어요, 이분이. 그랬더니 진중권, 예! 했더니 야, 근데 전공 봤는데 그래도 전공에 미자 들어가는 새끼 너밖에 없어. 네가 그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각계전투 뭐 이러는 것들을 논산훈련소에서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이야기란 뭔가? 저는 그냥 이름이 예쁘더라고요. 미자가 딱 들어가서 이거야말로 내가 할 학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선배가 위로 3분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러니까 아무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미학은 사실 철학의 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미학과가 없습니다. 다 철학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철학과 내에서 부분적인 전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학은 뭐냐? 여러분 아마 3가지 가치가 있을 거예요. 진, 선, 미가 있죠. 철학에서 이 3가지 가치를 연구합니다. 진, 그게 바로 존재론, 세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인식론,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다음에 논리학, 이런 것들이 바로 진에 해당합니다. 선에 해당하는 학문이 바로 윤리학이에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어느 게 좋은 삶인가, 또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하는 게 바로 윤리학입니다. 그럼 딱 하나가 남죠? 바로 미. 그걸 탐구하는 게 바로 미학입니다. 사실 미학은 오랫동안 주변적인 학문이었어요. 아무도 연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참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미학이 아주 주도적인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학의 시대가 온 거죠. 그때 요즘 가끔 드는 생각이, 우리 대학교 때는 주로 이제 굉장히 이념적이었잖아요, 우리 세대가. 그래서 칼 막스, 엥겔스, 뭐 레닌 이런 걸 읽었는데 칼 막스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미학은 미래의 윤리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역시 칼 막스도 인정했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노동이 유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 그러니까 칼 막스는 그게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유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딱 작업종에 딱 울리잖아요. 퇴근종에 울리면 그냥 무섭게 번개를 맞은 듯, 벼락을 맞은 듯이 그냥 작업복을 내려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왜 그걸 일을 하기 싫을까? 그 일을 해도 그게 내게 되지 않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순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한 대가가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는 사회, 이른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노동이 곧 유희가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칼 막스의 예언은 틀렸죠. 왜? 공산주의 사회는 안 왔잖아요. 안데 아주 역설적으로 칼 막스가 얘기했던 그 유토피아 비전이 오늘날 자본주의적 버전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노동이 유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디스토피아인지 유토피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생산의 성격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른바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게 되겠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사회의 전환이 6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 정보화 사회와 산업사회의 차이는 뭐냐면은 물질적인 재화의 생산,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보다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더 많은 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보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은 사회, 그게 바로 정보화 사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대충 9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 사회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산, 소비 이게 다 비물질화됩니다. 아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식 기반 경제. 옛날에는 상품을 생산했다면 이제 뭘 생산해요? 지식을 생산한다. 정보를 생산한다. 이런 거죠. 비물질적인 거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생산과 소비라는 게 가상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죠. 쓰는 것 중에서 정말로 그 생물학적인 생명을 갖다 유지하는 데 드는 것들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문화비죠. 심지어는 최저 생계비에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료까지 최저 생계비로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상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사용 가치를 소비한다라기보다도 좀 뭔가 다른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냐면 산업 자본주의에서 이 탈산업 자본주의로 오게 되면은 이른바 자본주의가 기호 자본주의가 됩니다. 세미오틱 캐피탈리즘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상품을 사용 가치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호로 소비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쯤에 톨스타인 베블렌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격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죠? 수요와 공급 있죠? 이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덜 팔려야 되고 싸면 쌀수록 많이 팔려야 되죠. 일반적인 경우인데 미국의 상류층의 소비 행태를 보니까 거꾸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싸면 안 사요. 비싸면 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강남에서 핸드백 같은 거 500만 원에 내놓으면 안 팔려요. 한 2천만 원 정도 내놔야지 팔립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방을 사용 가치로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500만 원짜리면 오피스 레이디들도 사요. 카드 긁어서. 그런데 그럼 2천만 원 정도 하면은 잡것들이 이제 못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딱 차이를 이른바 이제 스테이터스 심볼로 사용하는 거죠. 그때 가방이다라는 건 사용 가치가 아니거든요. 나와 저 사람을 구별해주는 기호예요. 기호 가치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른바 이제 베블렌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100년 전에 미국 상류층의 소비였던 게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른바 프라다라는 거 있죠? 아마 프라다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골드미스라 그러죠. 그 골드미스라는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데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취향을 갖다 정하는 게 아니라 취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들어가지고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아주 촌스럽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냐면 나는 이 자리에 오는데 남편 잘 만나서 온 것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온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여기 왔어.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이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취향을 드러내는 아주 섬세한 자기 취향을 과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라다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소간 여러분들은 다 그런 소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서 어떤 식으로든 내 취향을 남들과 다른 취향을 과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소비 취향이 됐고 그때쯤 되면 이제 보드리아르가 말한 이른바 기호의 정치 경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기호를 생산하고 여러분들은 그 기호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호의 차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브랜드하고 뭐의 차이입니까?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미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른바 우리가 잘 알려진 제품들하고 그걸 갖다 따라 만든 제품들 보면은 뭐 기능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뭔가 1%가 부족하다. 그런 느낌 들죠, 왜? 그런 건 바로 그게 바로 브랜드의 아우라 또는 그 디자인의 아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상품이 옛날처럼 제품으로 생산된다라기보다도 일종의 작품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진화하게 되냐면 기호자본주의가 서서히 미학적 자본주의로 진화하게 됩니다. 세미오틱 캐피탈리즘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발전의 끝에서는 에스테틱 캐피탈리즘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체가 미학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이 세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미화가 되는 거예요. 세계 자체가 모든 게 이제 미학화가 돼 버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가 기억력이 좀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보지 않으면 되는데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요. 네. 하나는 뭐냐면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미학적인 영역은 미술관에 가면 있는 거예요. 연주회에 가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그 예술이라는 게 도시건축이나 아니면은 산업 디자인의 형태로 우리 일상색으로 마구 침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건물들 짓는 거 보셨죠? 동대문에 있는 DDP인가 그 건물 한번 보세요. 자하 디디의 작품. 그 사실상 그 모양이 기능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자체가 작품이죠. 이른바 빌바오 그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그 자체가 건물 자체가 하나 예술 작품으로 평가되는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산업 디자인들. 요즘 보면 얼마나 제품들이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피카소의 그림이나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고 미감을 익혔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IT 기기들의 그 디자인을 보면서 미감을 익히고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업 디자인이나 도시 건축을 통해서 예술이 일상으로 마구 침투하고 거꾸로 일상은 또 예술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예요? 마셀 듀샹의 변기죠. 그게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술하기 참 쉽죠. 여러분 한번 근데 미술관에 들고 가보시오. 변기를 안 받아줄 겁니다. 그걸 하려면 이제 100년 전쯤에 했으면 받아줄 텐데요. 미술관에서는 변기 2개 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근데 듀샹이 그걸 통해서 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일상의 모든 사물이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른바 레디메이드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상 사물을 볼 때도 뭐냐 옛날 작품을 보듯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사물들을 갖다 미학적으로 평가하고 작품 평가하듯이 평가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버릇이 들게 되면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 경계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이른바 초미학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테틱 캐피탈리즘, 미학적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네. 건축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DDP 얘기를 했지만은 건축도 요즘은 그 기능성, 모더니즘 건축은 기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건축은 아직도 그 모더니즘일 겁니다. 다 네모 반듯하고 콘크리트, 유리, 철근 이런 거잖아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든지 모양은 다 똑같잖아요. 이상하게도. 그랬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DDP 같은 데 이런 것들은 작품 자체가 예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리베스킨티의 그 유대인 박물관 같은 경우 베를린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지그재그 모양이에요. 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죠. 위에서 보게 되면 지그재그 모양입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1930년대에 독일에 살았던, 베를린에 살았던 그 유명한 유태인들의 거주지를 점으로 찍어 놓은 다음에 지도 위에다가 그 선을 이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건 건물이라는 게 우리가 주거 기능 또는 그 밖에 어떤 다른 기능을 만족시켜주는 기계가 아니라 뭐야 하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의미작용을 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또 그 문화라는 게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데 옛날에 서브컬처가 있었죠. 거기서 사람들이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권이 형성되죠. 막 들어옵니다. 그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죠. 임대료가 오르고 오히려 예술가들은 쫓겨나고 그 사람들이 상수동으로 빠지고 최근에는 연남동으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엄청나게 또 발전되고 이런 걸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른바 문화라는 거, 도시건축이다라는 것이 또는 도시의 문화라는 게 경제를 작용하는 힘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번 좀 전에 그 응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팔에 나오는 쌍문동 보셨죠? 골목. 옛날엔 그거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른바 그 뉴타운이에요. 다 없앴죠. 최근에는 어떻게 되죠? 바뀌었죠.
그걸 그대로 다 보존하려고 하죠. 왜? 그게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를 바라보는 또는 도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도시를 갖다가 용적률 이런 걸로만 봤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도시 자체를 하나의 문화 또는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상황주의자들이 얘기를 했던 표류라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선을 한번 짜보세요. 학교 가는 동선, 아니 직장에 가는 동선. 동선을 딱 보면은 굉장히 기능적이죠. 뭡니까? 두 점을 잇는 되도록 최단 거리는 바로 뭐예요? 직선이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그 길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가끔가다 버스 타고 그냥 내리세요, 아무데나. 골목길을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서울의 새로운 모습들이 마구마구 보입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서울에 살면서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골목길을 돌아다닙니다. 그럼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건 바로 뭐냐? 도시 전체를 갖다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제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품 디자인이죠. 옛날에는 제품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오로지 기능성을 위해서만 만들었거든요. 기능성을 위해서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유저빌리티 때문에 제품 사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요즘 제품이 어떠냐? 여러분 IT 기기를 살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아마 모양을 고려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시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청각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구동할 때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벨 소리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딱 구동할 때 들리는 그런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청각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사면 뭐예요? 딱 잡으면 무슨 느낌이 있어요? 이른바 그립감이라는 이 촉감들. 더 나아가서는 올팍토리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후각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우디라는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은 운전석을 200도로 가열한대요. 그럼 냄새가 막 풍기겠죠.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얼마나 쾌적한지. 그래서 아우디는 탄다라는 것은 옛날에 그랬죠. 자동차라는 것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나를 갖다 가장 효율적으로 연료를 적게 들여가지고 옮겨주면 그건 최고의 자동차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동차를 탄다는 게 하나 오감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일단 자동차의 그 모습,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그 시각적인 쾌감, 또 자동차에 앉았을 때 이 차창 자체가 일종의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 체감. 그 다음에 앉았을 때 그 착석감들, 이 촉감, 그렇죠. 핸들을 잡았을 때 그 그립감들, 엔진 출력을 올렸을 때 그 엔진 소리, 그 포르쉐와 메르체데스와 아우디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좌석에서 풍겨 나오는 이 냄새까지, 이 총체적인 오감을 디자인하는 거죠. 따라서 그 회사에서는 그냥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체험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사용자들의 체험들. 아마 IT 기기 상당 부분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샀을 때 그걸로 내가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 이걸 가장 고려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바로 뭐냐면은 제품이 오늘날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미각. 요즘 아시죠? TV 딱 틀면 뭐예요? 지겨울 정도로 먹방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문화 자체가 상당히 뭡니까? 감각주의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저빌리티, 사용성만을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사용성만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디자인해야 될 게 바로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UX라 그러죠. 사용자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 이걸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0년대쯤에 그 대우에서 광고를 하나 냈거든요. 그 광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우가 표방한 정신이 바로 뭐였냐면 대우의 탱크주의였어요. 여러분, 탱크처럼 튼튼한 제품 사고 싶으세요? 그때 광고가 뭐냐면은 1990년에 나온 광고인데 200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딱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2025년까지 쓸 수 있는 튼튼한 제품입니다. 사시겠어요? 아니겠죠. 바로 그게 이제 불과 그게 20년 전이에요. 확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바로 뭐냐? 오늘날 제품이라는 게 유용성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체험을 전달하는 게 어떤 것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용자에게 체험을 전달하는 그 역할은 전통적으로 누가 해왔느냐 하면 사실상 예술가들이 해온 겁니다. 존 듀이라는 사람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또는 체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술의 본질이 바로 체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작품을 보거나. 근데 그 체험을 전달하는 건 전통적으로 예술가들의 역할이었는데 이걸 오늘날 누가 하고 있느냐? 자본주의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품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체험에 대한 감각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날의 그루죠. IT의 그루 스티브 잡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그 애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애플의 디자인 기준은. 그 다음에 애플이다라고 하면 내가 애플 사용자다라고 하면 모종의 그 문화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IBM 사용하는 사람들 약간 잡것으로 보는 이런.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솔직히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 있나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결합을 해서 이 사람이 만든 건 바로 뭐냐면 사용자들한테 어떤 체험을 전달해 줄 것인가. 그걸 디자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CEO다라고 하는데 그 삼성의 이건희 씨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굉장히 다르죠, 느낌이. 이런 거예요. 똑같은 CEO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삼성과 애플의 그 싸움을 보게 되면은 삼성에서는 애플에다 특허권 전쟁을 벌이잖아요. 애플에다가 뭘 요구합니까? 기술 특허, 그렇죠? 기술 특허 침해 이걸 요구를 하죠. 반면에 애플에서는 뭘 걸죠? 이쪽에다가 디자인 특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는 겁니다. 기술 패러다임과 이쪽은 무슨 패러다임이에요? 디자인 패러다임, 예술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기술과 예술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은 아마 이제 적대적인 공생 관계, 적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협력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느낌은 뭐냐면 어느 패러다임이 앞섰느냐 거기에 대한 느낌들은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게 되면은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미학적인 것이 되었구나. 오늘날 제품이다라는 것이 작품으로 생산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예술성이 없는 제품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다시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옛날부터 예술은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유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예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니죠. 예술을 왜 합니까? 그냥 즐거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굉장히 놀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이론이고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에스테틱 캐피탈리즘, 즉 미학적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진화할 수밖에 없냐면 루도 캐피탈리즘 또는 루딕 캐피탈리즘, 다시 말하면 유희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유저빌리티, 사용성 그걸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뭡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 이제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유저 익스피리언스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플레이어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하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과 사람이 어떻게 놀 수 있느냐, 이 놀이를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